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사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저희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쓰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 프레젠트를 마련했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게 되면 저축은행이 사실 이슈가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KR이라는 게 미국의 지방은행, 그러니까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들의 주가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ETF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즉 이런 은행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시면 주가가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런 비용이 사실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봤더니 이제 거의 0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되게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일 것 같고요. 시장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이제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최근에 유가가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약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G2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G2의 어떤 미국의 어떤 움직임과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페드가 원하는 수준이 기억하시겠지만 2%대입니다. 보면 이제 물가가 2%대에 접어들었고요. 페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준의 어떤 움직임은 그렇다 치고 이게 파란 색깔로 표시된 SOFR 같은 경우가 리보 금리를 대체하는 이제 데일리 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인터뱅크 간, 그러니까 은행 간 금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거의 5%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라 색깔로 표시된 게 중국 금리입니다. 중국 간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은행 간의 어떤 이제 위안화 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게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시형 등급이 더 낮으니까요, 중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홍콩입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조달 창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9월달 들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흰 색깔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어떤 개입으로 홍콩의 달러 조달 금리를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그러니까 즉 중국의 금융 경기가 더 이상 중국의 컨트롤 안에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즉 잘못하면 달러 조달 창구가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사실 여기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측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향후에 볼 것인가. 즉 영국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리딩 인디케이터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인플레이션도 먼저 발생했고 가장 높은 폭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GDP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 그리고 건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영국이 보면 이제 당연히 GDP가 좀 안 좋았던 적도 있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이 세 가지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셋 다 나빠지는 첫 번째 시기가 이번 이제 7월달 데이터 발표할 때 나타났습니다. 즉 향후의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GDP가 확실하게 부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영국을 통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경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산시장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어떤 추이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에너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이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보시면 건강관리, 헬스케어나 사실 집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의복에 관련된, 그러니까 의식주, 이제 필수에 해당되는 의식주에 관련된 건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덜했습니다. 좀 덜올랐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사실 경기를 실질적으로 불황으로 이끌어가게 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때가 미국의 중위소득을 가진 집들이 집에다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봤더니 한 42%, 번 돈의 한 40%대 초반을 써야 되는 그런 구간에 리만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만 모멘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40%대의 지금 그런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소비를, 컨섬션을 위축시킬 것이다. 즉 결국은 불황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옐로우,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게 퀄리티 인덱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게 이제 밸류 인덱스입니다. 사실 이제 밸류 인덱스 같은 경우 주로 현금을, 캐시플로우가 좋은 이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퀄리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북이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았다가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주로 성장주들이 이런 지수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유동성이 아주 공격적으로 공급됐던 Q2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장주들이 북이 안 좋았습니다. 돈이 사실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돈을 붓기만 해야 되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데 워낙 돈이 흔하다 보니까 이런 QE 시절에는 이 퀄리티 인덱스에 계속 이런 기업들이 많이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죠. 하지만 그 주가의 어떤 상대 갭에 있어가지고는 한 4배 가까이 이제 결과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가격 측면, 자산 가격 측면에서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데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가가 사실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실물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참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좀 많이 폭락했고요, 어떤 건 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 CPI를 보셨던 것처럼 실물자산 측면에서는 가격 변화가 아주 크게 크진 않다. 다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실물자산의 어떤 불안 요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보시게 되면 에쿼티 익스포저, 즉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한테 JP모건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주식 비중 계속 줄이고 있어요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지금 41%인데요.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50% 후반 혹은 60% 가까이 들고 있는데 지금은 40%대까지 떨어뜨렸다. 그것도 좀 반등이 나온 게 이 정도 수준이다. 그 전에 반등은 50% 후반이었다. 55, 56 요 정도였다. 그거에 비해서 더 느리지 않고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오히려 위험의 비중을 줄이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즉 금융자산의 리스크를 더 이상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금리에 달리게 됐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BOF, 지금 메릴 린치가 기관 투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7, 80%가 내년에 하반기 아니면 2분기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내릴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한 1%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게 2분기냐 아니면 내년 늦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드디어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가면서 급증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요때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에 관련된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페드
혹은 미국 바이든 정부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런 것들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식과 채권의 어떤 움직임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S&P 500의 PE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의 부분이 이제 내려오면 이제 숫자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색 이런 유동성을 늘려줄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요. 유동성을 줄일 때는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동성은 사실 느리니까 주가가 올라왔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떨어졌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이든의 실책이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실책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융적인 측면과 실물적인 측면이 있는데 금융적인 측면은 SVB 사태가 있었고요. 실물적인 부분은 SPR 즉 전략 비축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금리가 실질금리가 올라오긴 했지만 즉 유동성을 축소하긴 했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유동성을 훨씬 더 많이 풀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SVB뱅크가 파산했을 때 연준이 돈을 풀지는 않았지만 JP모건 같은 민간들이 돈을 풀었죠. 민간은행한테 돈을 많이 풀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하라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떠밀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물적인 측면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왕창 풀어서 유가를 풀어버렸습니다. 유동성을 왕창 풀어버린 셈이 되다 보니까 현실 시장하고 달라진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유동성을 위축시키게 되면 주가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바이든 정부로부터 나타나면서 요즘 바이든 재선이 어렵지 않나 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이치뱅크 불황 모델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흥미로운 부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게 이제 불황의 어떤 확률인데요. 100%를 찍고 이렇게 꺾이게 되면 실제 불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100%를 찍고 나면 저기도 여기 100%거든요. 요번에도 100%를 찍고 났더니 파란 색깔이 이제 꺾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 모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이치뱅크의 불황 모델 기준 이제 불황은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연결된 바이든의 실책을 다음 페이지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실책을 하게 되냐면 실물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을 풀게 되는데 SPR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거의 90일 가까이 이제 되는 전략 비축률 SPR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50%를 줄여버렸고요. 그리고 장기 평균 사실 이거 빼면 더 길 것 같긴 한데요. 한 70일 정도 못돼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65일에 비해서 지금 거의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사실 이제 예산도 모자라고 그리고 페드를 통해서 QE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SPR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실물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바이든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을 이제 리와인딩, 되돌려야 될 시기가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에셋 클래스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텐데 각각의 변화를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주식 내에서도 그렇고 채권 내에서도 그렇고 주식과 채권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치자산 그러니까 상품을 비롯한 이런 픽스드 인컴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대치자산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주식 내에서는 이제 현금을 지킬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좋은 자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채권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민간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KRE와 같은 이제 민간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말 유리한 국면이 됐다. 왜냐하면 금리도 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산을 선택하시거나 자산을 배분하시는데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드린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